그녀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마일을 갔을 때 쉬기 위해 멈추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길 옆 울타리 위로 올라가 앉았다. 울타리 너머에는 큰 옥수수 밭이 있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는 새들이 익은 옥수수에 닿지 않도록 기둥 위에 높이 세워진 허수아비를 보았다. 도로시는 턱을 손에 기대고 허수아비를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았다. 허수아비의 머리는 지프로 채워진 작은 자루였고,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어 얼굴을 나타냈다. 뭉치킨이 쓰던 낡고 뾰족한 파란색 모자가 그의 머리 위에 얹어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낡고 되색된 파란색 옷이었고, 이것도 지프로 채워져 있었다. 발에는 이 나라의 모든 남자가 신는 것과 같은 파란색 윗부분이 있는 낡은 부츠가 있었고, 그 인물은 등에 꽂힌 막대기로 옥수수 줄기 위로 올라와 있었다. 도로시가 허수아비의 기묘하게 그려진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는 눈 중 하나가 천천히 그녀에게 윙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처음에는 착각한 줄 알았다. 캔자스의 허수아비는 윙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 인물은 그녀에게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울타리에서 내려와 울타리로 걸어갔고, 토토는 기둥 주위를 뛰어다니며 짖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허수아비가 다소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말했나요? 소녀가 놀라서 물었다. 물론이죠.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잘 지내세요. 저는 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도로시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잘 지내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허수아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밤낮으로 여기 앉아 까마귀를 겁주려고 하는 건 정말 지루하거든요. 내려갈 수 없나요? 도로시가 물었다. 아니요. 이 기둥이 제 등에 걸려 있거든요. 기둥을 치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는 두 팔을 뻗어 기둥에서 그 인형을 들어 올렸다. 지프로 채워져 있어서 매우 가벼웠기 때문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허수아비가 땅에 내려앉았을 때 말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도로시는 당황했다. 박제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절을 하고 그녀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이상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누구세요? 허수아비가 몸을 쭉 뻗고 하품을 하자 물었다. 어디로 가세요? 제 이름은 도로시예요. 소녀가 말했다.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위대한 오즈에게 캔자스로 돌아가라고 부탁하려고 해요. 에메랄드 시티는 어디에 있나요? 그가 물었다. 그리고 오즈는 누구예요? 왜? 몰라요. 그녀가 놀라서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시다시피 저는 박제되어 있어서 전혀 두뇌가 없어요. 그는 슬프게 대답했다. 아, 도로시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과 함께 에메랄드 시티에 간다면 오즈가 저에게 뇌를 줄까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저와 함께 가도 돼요. 오즈가 당신에게 뇌를 주지 않는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보시다시피 그는 비밀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다리와 팔, 몸이 쑤셔박혀도 괜찮아요. 다칠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제 발가락을 밟거나 핀을 꽂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부르길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제 머리가 당신 머리처럼 뇌가 아니라 지프로 쑤셔박혀 있다면 제가 어떻게 아무것도 알 수 있겠어요. 당신 기분은 이해해요. 어린 소녀가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 저와 함께 간다면 오즈에게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달라고 부탁할게요. 고맙구나. 그는 고맙게 대답했다. 그들은 길로 돌아갔다. 도로시는 그가 울타리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은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토토는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추가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집 속에 쥐둥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듯 인형 주변에서 냄새를 맡았고 종종 허수아비에게 적대적인 방식으로 으르렁거렸다. 토토는 괜찮아. 도로시가 새로운 친구에게 말했다. 그는 절대 물지 않아. 아, 무섭지 않아.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그는 짚을 닫히게 할 수 없어. 내가 그 바구니를 들게 해줘.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피곤할 수 없으니까 비밀을 하나 말해줄게. 그는 걸으며 말을 이었다.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뿐이야. 그게 뭐야? 도로시가 물었다. 너를 만든 뭉치킨 농부. 아니,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불이 켜진 성냥이야. 몇 시간 후, 길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걷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허수아비는 종종 노란 벽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여기는 매우 고르지 않았다. 때로는 실제로 벽돌이 부러지거나 아예 없어져서 구멍이 나 있었고, 토토가 뛰어넘고 도로시가 돌아다녔다. 뇌가 없는 허수아비는 똑바로 걸어가다가 구멍에 발을 디뎌서 단단한 벽돌 위에 쭉 뻗고 넘어졌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다치지 않았고,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들어올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고, 허수아비는 도로시와 함께 자신의 실수를 즐겁게 웃었다. 농장은 멀리 떨어진 곳만큼 잘 관리되지 않았다. 집도 적고 과일나무도 적었고 더 멀리 갈수록 시골은 더욱 우울하고 외로워졌다. 정오에 그들은 길가에 앉아 작은 개울 근처에 앉았고 도로시는 바구니를 열고 빵을 꺼냈다. 그녀는 허수아비에게 빵 한 조각을 주었지만 그는 거절했다. 저는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제 입은 칠해져 있을 뿐이고 먹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으면 제 속에 채워진 짚이 빠져나와서 제 머리 모양이 망가질 거예요. 도로시는 이것이 사실임을 즉시 알아챘고 고개를 끄덕이고 빵을 계속 먹었다. 당신과 당신이 온 나라에 대해 말해보세요. 허수아비가 저녁을 마치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캔자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그곳의 모든 것이 얼마나 회색인지 그리고 사이클론이 그녀를 어떻게 이 기묘한 오즈의 땅으로 데려갔는지 이야기했다. 허수아비는 주에 깊게 듣고 말했다. 왜 당신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서 캔자스라고 부르는 건조하고 회색인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이 두뇌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우리 집이 아무리 쓸쓸하고 회색이어도 살과 피를 가진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그곳에서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요. 허수아비가 한숨을 쉬었다. 물론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만약 당신들의 머리가 나처럼 짚으로 채워졌다면 당신들은 모두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을 거고 그러면 캔자스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쉬는 동안 이야기 하나 해줄래? 아이가 물었다. 허수아비는 그녀를 비난조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인생은 너무 짧아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어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 전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다행히도 농부가 제 머리를 만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제 귀를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뭉치킨이 있었고 제가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농부가 귀는 어때요?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똑바로 서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괜찮아요. 농부가 말했다. 그럼 귀는 똑같아요. 그 말이 맞았다. 이제 눈을 만들겠어요. 농부가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제 오른쪽 눈을 그렸고 완성되자마자 저는 그와 주변의 모든 것을 호기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처음 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꽤 예쁜 눈이네요. 농부를 지켜보던 뭉치킨이 말했다. 파란색 페인트는 눈 색깔에 딱 맞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크게 만들까 농부가 말했다.
두 번째 눈이 완성되자 나는 전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내 몸과 팔과 다리를 만드는 것을 보는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머리에 고정되었을 때 나는 매우 자랑스러웠다. 나는 내가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녀석은 까마귀를 충분히 빨리 놀라게 할 거야, 옹부가 말했다. 그는 사람처럼 생겼어. 아니, 그는 사람인 거야, 다른 사람이 말했고, 나는 그에게 전적으로 동의했다. 농부는 나를 팔에 안고 옥수수 밭으로 가서 높은 막대기에 세웠고, 당신이 나를 발견한 곳이었다. 그와 그의 친구는 곧 걸어가서 나를 내버려 두었다. 나는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다. 하지만 내 발은 땅에 닿지 않았고 나는 그 기둥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것은 외로운 삶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얼마 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가마귀와 다른 새들이 옥수수밭으로 날아들었지만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나를 뭉치킨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날아갔다. 그래서 나는 기뻤고 내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늙은 까마귀 한 마리가 내 근처로 날아와서 주에 깊게 나를 보는 내 어깨에 앉아 말했다. 그 농부가 이런 서투른 방식으로 나를 속이려고 생각한 걸까? 제정신인 까마귀라면 내가 지프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내 발치에 뛰어내려 원하는 만큼 옥수수를 다 먹었다. 다른 새들은 내가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옥수수를 먹으러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주변에 많은 무리가 생겼다. 나는 이 말에 슬펐다. 내가 허수아비로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늙은 까마귀가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네가 뇌만 있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뇌뿐이야. 까마귀든 사람이든 상관없어. 까마귀들이 간 후에 나는 이 생각을 했고 뇌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운 좋게도 내가 나타나서 나를 말뚝에서 끌어냈고 내가 한 말을 보면 위대한 오즈가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하자마자 뇌를 줄 거라고 확신해. 그럴 수 있기를 바래. 도로시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뇌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아, 맞아. 나도 걱정돼.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자신이 바보라는 걸 아는 건 정말 불편한 기분이야. 좋아. 소녀가 말했다. 가자. 그리고 그녀는 바구니를 허수아비에게 건네주었다. 길가에는 울타리가 전혀 없었고 당은 거칠고 경작되지 않았다. 저녁 무렵 그들은 큰 숲에 도착했는데 나무들이 너무 크고 가까이 자라서 가지가 노란 벽돌길 위로 만났다. 나무 아래는 거의 어두웠다. 가지가 햇빛을 가려서였다. 하지만 여행자들은 멈추지 않고 숲으로 들어갔다. 이 길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와야 해.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리고 에메랄드 시티가 길 반대편에 있으니 우리는 그 길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해. 누구나 알 거야. 도로시가 말했다. 물론이지. 그래서 내가 알아.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그걸 알아내는데 두뇌가 필요하다면 절대 말하지 말았어야지. 1시간쯤 지나자 빛이 사라졌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도로시는 전혀 볼 수 없었지만 토토는 볼 수 있었다. 어떤 개들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잘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수아비는 낮에도 잘 볼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꽤 잘 지냈다. 만약집이나 우리가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본다면 그녀가 말했다. 말해줘. 어둠 속에서 걷는 건 정말 불편하거든. 곧 허수아비가 멈췄다. 우리 오른쪽에 작은 오두막이 보여. 그가 말했다. 통나무와 나뭇가지로 지은 거야. 거기로 갈까? 그렇지. 아이가 대답했다. 너무 피곤해.
그래서 허수아비는 그녀를 나무 사이로 인도하여 우두막에 도착했고 도로시는 안으로 들어가 한 구석에 마른 잎으로 만든 침대를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누웠고 토토와 함께 금세 깊은 잠에 빠졌다. 결코 지치지 않는 허수아비는 다른 구석에서 일어나 아침이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도로시가 깨어났을 때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토토는 오랫동안 새와 다람쥐를 쫓아다니며 쫓아다녔다. 그녀는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허수아비가 여전히 구석에 참을성 있게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을 찾으러 가야겠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왜 물이 필요해? 그가 물었다. 길의 먼지로 얼굴을 깨끗이 씻고 목에 마른 빵이 걸리지 않도록 마시려고. 살로 만들어지는 건 불편할 거야. 허수아비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당신은 잠을 자고 먹고 마셔야 하니까. 하지만 당신은 두뇌가 있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면 많은 수고를 드릴 가치가 있어. 그들은 오두막을 떠나 나무 사이를 걸으며 맑은 물이 나오는 작은 샘을 찾았다. 도로시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고 아침을 먹었다. 그녀는 바구니에 남은 빵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고 소녀는 허수아비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어서 고마웠다. 왜냐하면 그날 그녀와 토토가 먹을 만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식사를 마치고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근처에서 깊은 신음소리가 들려서 놀랐다. 무슨 소리였지? 그녀가 소심하게 물었다. 상상이 안 가.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하지만 가서 볼 수는 있어. 바로 그때 또 다른 신음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 소리는 그들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들은 돌아서서 숲을 몇 걸음 걸었는데 도로시가 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장소로 달려갔다가 깜짝 놀라서 작게 비명을 지르며 멈췄다. 큰 나무 중 하나가 부분적으로 잘려 나갔고 그 옆에는 손에 도끼를 든 채 주석으로 만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머리와 팔과 다리는 몸에 관절이 있었지만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도로시는 그를 놀라서 바라보았고 허수아비도 마찬가지였고 토토는 날카롭게 짖으며 깡통 다리를 꺾었고 이로 인해 그의 이빨이 아팠다. 신음했어. 도로시가 물었다. 네,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그랬어. 1년 넘게 신음했는데 아무도 내 신음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나를 도와주러 온 적도 없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 남자가 말하는 슬픈 목소리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기름통을 가져와서 관절에 기름을 발라줘. 그가 대답했다. 너무 목이 슬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기름을 잘 바르면 곧 괜찮아질 거야. 내 별장 선반에 기름통이 있을 거야. 도로시는 곧 별장으로 달려가 기름통을 찾았고 돌아와서 걱정스럽게 관절은 어디 있지? 라고 물었다. 먼저 목에 기름을 발라줘. 양철나무꾼이 대답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에 기름을 바르고 그것이 심하게 녹슬었기 때문에 허수아비는 주석머리를 잡고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했고 그러자 그 남자가 직접 그것을 돌릴 수 있었다. 이제 내 팔의 관절에 기름을 발라줘. 그가 말했다. 그리고 도로시는 그것들에 기름을 바르고 허수아비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구부려 녹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 것처럼 좋게 만들었다. 양철 나무꾼은 만족의 한숨을 쉬며 도끼를 내려놓았고 그는 그것을 나무에 기대어 놓았다. 이게 큰 위안이 되네. 그가 말했다. 나는 녹이 슬었을 때부터 그 도끼를 공중에 들고 있었고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기뻐. 이제 당신이 내 다리에 관절에 기름을 바르면 나는 다시 한번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의 다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는 풀어준 것에 대해 거듭거듭 그들에게 감사했다.
그는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매우 감사해 보였다.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항상 거기에 서 있었을지도 몰라.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확실히 내 목숨을 구했어.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어? 우리는 위대한 오즈를 보기 위해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길이야.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별장에 들러서 밤을 보냈어. 왜? 오즈를 만나고 싶어. 그가 물었다. 나는 그가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길 원하고 허수아비는 그에게 두뇌를 넣어달라고 해. 그녀가 대답했다. 양철나무꾼은 잠시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다. 오즈가 나에게 심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네. 도로시가 대답했다. 허수아비에게 두뇌를 주는 것만큼 쉽겠지. 맞아. 양철나무꾼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당신의 길에 합류하도록 허락해 준다면 나도 에메랄드 시티에 가서 오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가자. 허수아비가 진심으로 말했고 도로시는 그와 함께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양철나무꾼은 도끼를 어깨에 메고 모두 숲을 지나 노란 벽돌로 포장된 길에 도착했다. 양철나무꾼은 도로시에게 기름통을 바구니에 넣으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말했다. 내가 비에 젖어서 다시 목이 슬면 기름통이 절실히 필요할 테니까. 양철 나무꾼이 합류한 것은 행운이었다. 그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한 직후 그들은 나무와 가지가 길 위로 너무 빽빽이 자라서 여행자들이 지나갈 수 없는 곳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들고 일을 시작해서 너무 잘 배워서 곧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도로시는 너무 진지하게 생각에 잠겨서 허수아비가 구덩이에 걸려 길 옆으로 구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실 그는 도로시를 불러서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왜 구덩이 주변으로 다니지 않았어?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나는 충분히 알지 못해. 허수아비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내 머리는 지프로 가득 차 있어. 알잖아. 그래서 오즈에 가서 그에게 두뇌를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아, 알겠어.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하지만 결국 두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니잖아. 있어. 허수아비가 물었다. 아니, 내 머리는 완전히 비어 있어. 나무꾼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한때 두뇌와 심장을 가졌었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시도해 본 결과 나는 심장을 갖는 게 훨씬 낫겠어. 그게 왜? 허수아비가 물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숲을 걷는 동안 양철 나무꾼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숲에서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나무꾼의 아들로 태어났어. 자라선 나도 나무꾼이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돌보았어. 그러고 나서 나는 혼자 사는 대신 결혼해서 외롭지 않기로 마음먹었지. 뭉치킨 소녀 중 한 명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곧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녀는 내가 그녀를 위해 더 나은 집을 지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면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 소녀는 그녀가 누구와도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늙은 여자와 함께 살았어. 늙은 그녀는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그 소녀가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요리와 집안일을 하기를 바랬지. 그래서 그 노파는 동쪽의 사악한 마녀에게 가서 결혼을 막으면 양 2마리와 소 1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러자 사악한 마녀가 내 도끼에 마법을 걸었고 어느 날 내가 최선을 다해 나무를 베고 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새 집과 아내를 얻고 싶어서 도끼가 한꺼번에 미끄러져 왼쪽 다리를 잘랐어. 처음에는 큰 불운인 듯했지.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은 나무를 베는데 별로 능숙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철공에게 가서 주석으로 새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다리는 익숙해지자 아주 잘 작동했지만 내 행동은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화나게 했어. 그녀는 노파에게 예쁜 뭉치킨 소녀와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야. 다시 나무를 베기 시작했을 때 도끼가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를 잘랐고 다시 양철공에게 가서 그는 주석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었지. 그 후 마법의 도끼가 내 팔을 하나하나 잘랐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양철로 바꿔 놓았어. 그러자 사악한 마녀가 도끼를 미끄러지게 하여 내 머리를 잘랐고 처음에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우연히 양철공이 나타나서 양철로 새 머리를 만들어 주었어. 나는 그때 사악한 마녀를 물리쳤다고 생각했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지. 하지만 적이 얼마나 잔인한지 잘 몰랐어. 그녀는 아름다운 뭉치킨 처녀에 대한 내 사랑을 죽일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고 내 도끼를 다시 미끄러지게 하여 내 몸을 꿰뚫고 나를 두동강 냈어. 양철공이 다시 한번 나를 도우러 와서 내 양철 몸을 만들어 주었고 관절을 이용하여 양철 팔과 다리와 머리를 고정시켜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게 했지만 아쉽게도 나는 이제 마음이 없어서 그 뭉치킨 소녀에 대한 모든 사랑을 잃었고 그녀와 결혼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아. 그녀는 아직도 늙은 여자와 함께 살고 있고 내가 그녀를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 몸은 햇빛에 너무 밝게 빛나서 매우 자랑스러웠고 도끼가 미끄러져도 상관없어. 도끼가 나를 베지 못했으니까 위험은 하나뿐이었지. 관절이 녹슬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별장에 기름통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기름을 바르곤 했어. 하지만 어느 날 내가 기름을 바르는 것을 잊었고 폭우에 갇혔을 때 관절이 녹슬었다는 위험을 생각하기도 전에 나는 숲에 서서 당신이 나를 도우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겪기에는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곳에 서 있던 1년 동안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상실은 내 마음을 잃은 것이라는 생각을 할 시간이 있었어. 사랑에 빠진 동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거든. 하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선 아는 오지에게 마음을 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어. 그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뭉치킨 처녀에게 돌아가 그녀와 결혼할 거야.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모두 양철나무꾼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제 왜 그가 새 심장을 얻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도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는 심장 대신 두뇌를 요구할 거야. 바보는 심장이 있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야. 나는 심장을 가져갈 거야. 양철나무꾼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두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행복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지. 도로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친구 중 누가 옳은지 알 수 없었고 캔자스와 에미모에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무꾼이 두뇌가 없고 허수아비가 심장이 없거나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그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빵이 거의 없어지고 자신과 토토가 한 끼 더 먹으면 바구니가 비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나무꾼이나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그녀는 양철이나 지프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먹이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도로시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까지 울창한 숲을 걷고 있었다. 길은 여전히 노란 벽돌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나무에서 말라붙은 나뭇가지와 죽은 잎으로 덮여 있었고 걷는 것은 전혀 좋지 않았다. 숲의 이 부분에는 새가 거의 없었다. 새들은 햇살이 가득한 열린 시골을 좋아하기 때문이다.